네, 안녕하세요. 2022년 세계 정신건강의 날 기념 성동구 연합행사 당신과 나의 귀한 마음 당나귀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박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2022년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멋진 월요일, 정신재활시설인 성모다음, 총 3개 기관이 연합하여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이 되며 정신건강 관련된 질문과 사연을 받아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성동구민 마음건강 고민을 위로하고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이 당신과 나의 귀한 마음 당나귀에서는요. 사전에 신청받은 정신건강 관련된 질문과 사연을 여기 계신 정신건강 전문가 3분께서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명 정신건강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살인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행사는 2시부터 4시까지 1부와 2부 나누어 진행이 됩니다. 댓글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기프티콘 상품 발송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소통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무엇이든 물어보살을 시작하기 앞서서요.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김인향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센터장을 맡은 김인영입니다. 성동구 정신건강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신 성동구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10월 10일을 세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저희 성동구에서는 이 날의 취지에 맞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는 2019년부터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당나귀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나귀는 당신과 나의 귀한 마음의 줄임말인데요. 이처럼 성동구의 모든 구민들은 아주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성동 구민의 귀한 마음을 지켜드리기 위해 설립 이후 15년째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들,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움 주시는 모든 협력기관과 관계자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신건강의 날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행사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편안하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마음껏 즐겨주시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연합으로 함께 준비해주신 성모다움과 멋진 월요일, 그리고 전문가로 참석해주신 노성원 교수님, 안진희 센터장님, 그리고 최정학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처럼 여러분께서 이번 행사를 아주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행사를 위한 신유철 성동구 보건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보건소장 신유철입니다. 세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당신과 나의 귀한 마음 당나귀 행사를 통해 온라인으로나마 구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본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신건강이나 마음건강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식하기 어렵고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사회 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스트레스, 코로나 우울, 심리 지원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많은 분들께서는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세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정신건강 무엇이든 물어보살 심적인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힘든 상황 서로가 함께 돌보고 함께 공감할 때 지친 마음과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 보건소도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님의 따뜻한 응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을 위해 마음 처방전을 들려주실 분들을 한 분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성원 교수님입니다. 노성원 교수님은 일본 구리야마 의료센터 연구의사,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보건연구과장, 미국 하버드의대 중독의학센터 연구의사를 거쳐 현재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노성원입니다. 네. 다음으로 마음한 힐링상담센터장 안진희 센터장님입니다. 안진희 센터장님은 정신간호학을 전공하고 현재 서울숲에 있는 마음한 힐링상담센터 센터장으로 컬러를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한 상담센터 안진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분은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정아 교수님입니다. 최정아 교수님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오래 근무하신 경험이 있고 현재는 한양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계십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정아 교수입니다. 오늘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만나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아마 정신건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봅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마음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공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특별히 실시간 방송을 함께 참여해주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실시간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마음 안 드는 게 있으면 계속 응어리가 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댁 식구들이 저의 공을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할 때 제가 집도 구하고 10몇 억이 되는 자본금을 다 대고 샀어요. 신랑은 타던 차 한 대 가지고 왔죠. 그런데 이제 육아로 인해 퇴직 후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으니 신랑이 돈을 많이 벌어줘서 제가 편히 노는 줄 알아요. 자꾸 신랑 덕에 제가 편히 노는 줄 알고 시댁에서 자기 자식이 잘났다는 듯 팔이 안으로 굽는 게 너무 견딜 수 없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미운 감정이 들어요. 네, 사연자분께서 굉장히 솔직한 마음속의 고민과 걱정들을 함께 나누어 주셨는데요. 안진희 센터장님,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 들려주고 싶으신지요? 사연을 들으니까 이렇게 저도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성격, 이제 저희가 상담 심리를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 보지만 이제 저희 상담센터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성향, 기질 이걸 좀 파악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오늘 사연을 주신 분들 제가 읽다 보니까 어떤 성격일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아마 뭔가 이렇게 아낌없이 조금 잘 주는 성격이 아닐까. 그래서 결혼하실 때도 사실 남편이나 시댁이 강요한 게 아니라 아마 자발적으로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좀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좀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제 생색내는 거 싫어하고 그렇게 내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성향을 보면 뭐냐면 아마 받는 건 좀 불편한 그렇게 내어주는 게 조금 더 편안하신 성격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 이제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퇴사를 하셨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까지는 내가 일을 했고 내가 역할을 해서 뭔가 사실은 이제 도움을 받기보다는 좀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 있었던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만약 이렇게 남편이 주는 월급이나 이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합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뭔가 이렇게 내가 내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스스로가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제 이 내담자분에게 봐야 될 거는 시어머니 또 주변 사람도 문제지만 내가 지금 이제 육아만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돈을 벌고 있지 않고 그래서 사실 약간 기대고 있고 이런 나 자신 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나를 조금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힘이 있는 사람이고 뭔가 해줄 수 있을 때 가장 기쁜데 사실은 이렇게 뭔가 사실 육아를 하는 것도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생각할 때 주변 사람들 평가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요새 엄마들의 어떤 그 스트레스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육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도 좀 같이 갖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조언해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내 기질상 지금 사실 사람들이 좀 나와 같지 않다는 걸 조금 파악을 하시는 게 1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건강해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는 거하고 할 수 없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나와 같지 않습니다. 그죠? 나는 이렇게 생색 내지 않고 기꺼이 도와주고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님은 조금 나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어른이시니까 좀 더 품고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아주면 좋겠는데 우리 시어머님이 그런 분이 아니네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처음 이제 좀 인정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받는 게 불편하듯이 저분은 또 내가 가진 게 중요한 이런 성격이 있구나 해서 나를 개인적으로 뭐 다른 며느리가 왔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어머니는 그렇죠. 그래서 나랑 어떻게 다른가를 사실은 좀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감정적인 걸 조금 해결해 보시는 게 좋아요. 딱 성격을 보셔도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시겠죠? 어머님은 이제 딱 드러내는 성격이고 불편하고 싫은 걸 드러내지만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내 억울함 이게 되게 희생자 같은 마음이에요. 억지로 한 적은 없어요. 이런 분은 주변에서 한마디 그냥 인정만 해주시면 뭐든지 자발적으로 할 사람이에요. 시어머님이 그걸 모르는 게 좀 안타깝죠. 한마디만 그냥 이 며느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만 알아주면 몇 배를 해내실 분이잖아요. 이분 자체가. 근데 사실 그거를 몰라주는 어머니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밖에서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나도 알아봐 주길 원해서 한 적은 없어요. 육아라든가 처음 결혼할 때 이것도 생색내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분 성격이 뭐냐면 주변에서 모든 걸 너무 당연히 여기면 이런 정도 하는 건 당연하다 여기면 이제 스스로가 되게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희생자처럼 느껴지는 그런 성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이런 성향일 때는 다시 돌아가서 내가 다시 결혼을 한다고 하면 나는 내 거 챙기고 안 할 거냐 똑같이 하시겠죠? 성격상 그렇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때는 자발적으로 한 거고 지금은 육아를 자발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한테 그런 시선을 받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억울함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기 성향을 파악하면서 가실 때 나는 조금 더 내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할 때는 좀 기꺼운 마음으로 할 때 내가 좀 더 편안하다. 누가 요구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자존감, 내가 이게 육아만 한다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남들 보기에 그런가?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나는 어떻게 나를 보고 있지?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할 정신 건강의 정말 핵심은 또 이제 저희 핵심은 이제 자기 수용과 자기 돌봄이에요. 옆에서 지지해 주면 더 고맙겠지만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누구한테 터놓고 얘기하고 내가 가진 감정이나 고통을 말하기 어려우시다면 좀 써보기라도 한다든가, 그렇죠?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한테 싫은 소리 못 하시는 분 제가 좀 뭘 좀 적어보시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첫 번째는 시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감정도 막 적어보시고요. 욕하면 안 된다, 비난하면 안 된다 마음 딱 내려놓으시고 정직해야 모든 게 해결됩니다. 내가 그냥 정말 원망스러운 거, 힘든 거 이렇게 좀 한번 쫙 적어보세요. 그리고 싹싹 찢어버리십시오. 누구도 보지 못하게 씻어버리시고요. 두 번째 노트는요, 괜찮아라는 노트를 좀 적어보시기 바래요. 남들이 어떻게 보고 뭘 하지만
나 자신한테 해주는 말입니다. 내가 어머님께 인정은 못 받지만 근데 괜찮아. 내가 사실 내 역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작게 보지만 사실 그거 괜찮아. 그리고 내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나 괜찮아. 이렇게 이제 혼자 좀 셀프 케어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좀 털어놓고 마음껏 조금 이렇게 털어놓기인데 사람한테 하는 게 걱정이 되시니까 저도 누구한테 상담가에서 누구한테 타인 비난을 잘 못하거든요. 저는 정말 정신없이 써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착착착 마음에 있는 걸 찢어버리듯이 좀 초각초각 찢어서 이렇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응원하는 내가 보는 나를 좀 이렇게 응원하는 말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아까 처음 한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안타깝지만 저희 시어머님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지지하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에요. 안타깝지만 못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 어머님이 딱 조기까지밖에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조금 있는 그대로 좀 바라보시고 내 마음이 좀 누그러진다면 어머님한테 한번 애교스럽게 얘기해 볼 수도 있죠. 어머니 그래도 저 좀 잘한 건 없어요? 잘하고 있는 것도 좀 얘기해 줘 보세요. 라고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성격을 보아하니 좀 그런 말 하시긴 좀 어려운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감정을 좀 혼자 해결하는 거 그리고 좀 지지해 보는 거 그리고 누구를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 같아요. 누군가 미워해야 한다는 거, 섭섭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자체를 되게 그 자체를 또 힘들어하시는 분 같은데 내 마음에 그 A4 용지 하얀 종이에 한번 다 털어놓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가 지금 자기 역할, 자기가 육아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좀 인정해주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마음속의 감정들이 가득 차 흘러넘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격려하고 지지하고 또 잘 털어버리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중간에 댓글들을 달아주셨어요. 신수진님께서 남의 눈치를 보거나 꼭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또 괜찮아. 자기 컨트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셀프 케어 털어놓기 공감합니다. 조혜민님과 박희영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같은 분이 정신건강 관련된 질문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저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면 왜 마음이 불편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안진희 센터장님. 네. 이 다른 사람이 저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면 마음이 안 불편하면 안 되죠. 마음이 불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처음에 마음은 언제나 사실 좀 그렇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이렇게 같은 마음이고 싶은 우리 안에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좋게 표현을 하든 나쁘게 표현을 하든 나한테 좀 다른 의견을 냈을 때는 사실 당연히 좀 당황하고 섭섭하고 감정적으로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 자체는 마음 자체가 불편한 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요. 내가 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걸 비난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불편해하면 안 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도 쿨하게 반응해야 돼. 사람들이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왜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슴하고 머리가 좀 따로 놀잖아요. 근데 이 감정은 주로 이렇게 가슴에 있잖아요. 근데 일치되지 않았을 때 뭔가 나한테 동의하지 않았을 때 뭔가 비난받는 느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좀 불편하고 좀 이렇게 뭔가 힘들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걸 좀 이렇게 예스해 주시는 거예요. 예스하고 받아주시고 그렇지만 저 사람이 왜 다른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저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내 감정을 누르는데 너무 많이 에너지 쓰지 마세요. 왜 불편해하는 거야? 뭐 때문에 불편해하는 거야? 이거에만 잡혀 계시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이성적인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내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
당연하다라고 저는 성의 없는 답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 모두 다른 사람들도 그렇구나 이렇게 조금 위로받으시기 바래요. 나만 소심해서가 아니라 모두 다 다른 얘기를 하면 좀 불편하구나. 이게 내가 이상한 거 아니구나 이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잘 풀어서 해주셨는데요. 사연자님의 의견을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사연 가보도록 할게요. 네, 대중교통이나 특히 비행기를 탈 때 사고가 날까 두려워하는 것은 병적인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나요? 네, 병적 불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노성원 교수님께 답변을 청합니다. 네, 제가 답을 좀 드려볼까요? 우선 불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불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피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류가 그 위험한 상황을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고 또 우리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데도 불안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고 또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 자체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좋은 기능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화재 경보기가 울리죠. 화재 경보기가 안 울리면 불이 난지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위기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화재 경보기가 울리니까 우리가 그 건물에서 밖으로 대피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일종의 화재 경보기다. 위험한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고마운 신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화재 경보기가 고장 나면 불이 안 나는데 자꾸 울리면 불편하잖아요. 피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대피해야 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겠죠. 그렇게 불안이 과도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그건 우리가 병적인 불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우리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대중교통, 비행기 이런 곳에서 특히 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불안해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줄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혹은 비행기를 타야 될 때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괴로운 시간이 이어진다면 사실 힘들겠죠. 네, 그런 경우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도 있고 상담 치료도 있는데요. 일단 상담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인지 치료와 행동 치료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가 부적절하게 잘못 인식함으로써 불안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 그래서 그런 왜곡된 인지를 교정시켜주는 인지 치료가 있고요. 행동 치료는 보통은 이제 사실은 실제로 대중교통을 타거나 비행기 탔을 때 사고가 대부분은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스스로 자꾸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겪어봤더니 처음엔 힘들었는데 반복되니까 좀 나아지는구나, 좀 무뎌지는구나, 안전하구나라는 걸 몸소 체험하게끔 반복해서 노출하는 것도 행동 치료의 일종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보통 이제 항불안제나 항우울제 같은 약을 써서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비상용으로 약을 쓰거나 또 너무 증상이 자주 나타나거나 심각해서 일상생활에 커다란 지장이 있을 때는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서 그 증상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되게 약물 치료라 그러면 이제 약을 먹으면 머리가 나빠지지 않을까, 습관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일정 기간 약을 드신다면 그런 걱정 없이 불안감 없이 치료를 받아서 일상생활로 잘 복귀하셔서 증상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괴롭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불안에 대한 자기 자신의 보호 그리고 화재 경보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댓글에 찬바람님이 불안이 부정적인 것은 절대 아닌 것이네요. 그런데 심하면 병적인 불안을 구분해야 하는군요. 저는 개인이 너무 불안감이 커서 걱정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우유님은 불안 자체가 좋은 기능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네요. 부정하지 않고 인지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남겨주셨습니다. 네,
일상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읽고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인데요. 세 분께서 무기력과 관련된 내용의 사연을 주셨습니다. 읽어볼게요. 제 마음의 우울과 자책, 과거의 괴로운 일이 잘 안 없어집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 과거에 얽매여지고 그 생각들로 스스로가 압도됩니다. 책을 읽고 운동도 하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괜찮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힘든 생각에 다시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 주셨고요. 또 다른 분은 밖에서는 에너지가 넘치는데 집에만 오면 너무 무기력해집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무기력할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무기력에 대한 안진희 센터장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이 무기력 증상도 이제 앞에서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약간 병적 무기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지금 이제 제가 사연자분들 들었을 때는 우울과 자책 또 과거의 일이 자꾸 반복해서 떠오르셔서 이게 이제 일상적인 생활, 내가 뭐 대인 관계를 한다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수면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금 전문적인 상담을 해서 사실 트라우마라는 거, 우리가 어려서 갖고 있던 어떤 상처라는 것들은 여러분이 이 상처는요 이렇게 일단은 감추면 더 심해지잖아요. 예, 이렇게 뭔가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뛰어놀다가 이렇게 무릎 깨지면 이제 엄마한테 혼날까봐 이렇게 몰래 이렇게 감췄다가 염증이 크게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상처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좀 열어서 직면에서 좀 바라보고 조금 이제 공기도 세지고 이렇게 하면서 흘러갈 수 있는데 사실 되게 용기가 필요하고 이렇게 꽁꽁 숨기고 싶은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럴 때 이제 만약에 본인이 판단하셨을 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느끼는 무기력, 내가 느끼는 우울, 내가 느끼는 불안이 모두 질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수님도 얘기하셨고 우리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우울해야죠. 내가 원하는 걸 못 가지면 불안하고 우울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더 해보는 욕구도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약간은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나 혼자 해결해야 되냐 이 경계가 사실 참 어려운데요. 스스로 이제 이게 너무 오래 반복된다. 오래 반복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써봤는데도 이게 도저히 벗어나지가 않는다. 이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지행동 치료나 상담이나 전문가를 좀 찾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세 분이 다 무기력을 물어봤을 때 혹시 이건 어떤 무기력일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 통제 욕구가 상당히 강한 사람이 느끼는 무기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밖에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밖에서 되게 에너지 넘치시죠? 밖에서는 뭐 이렇게 일이 있어도 쉬지도 않고 뭐 일 있으면 막 게으름도 안 피우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고, 근데 집에 딱 들어온 순간 이제 소파에 누워가지고 해야 될 것을 한가득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움직여지지가 않죠. 움직여지지가 않으면서 소파에 누워서 계속 머리만 돌리잖아요. 나 뭐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몸이 움직여지잖아요. 움직여지지 않고 이제 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은 좀 쉬고 싶은데 이 생각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비난하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되냐? 할 게 얼마나 많냐? 너는 왜 매일 이 모양이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이 나를 블레이밍, 비난을 되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고, 그 다음에 뭔가 이런 분들은 쉬는 걸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쉰다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뭔가 해야 될 것들을 다 끝내고 나면 짜투리로 하는 게 쉬는 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여기에 무기력들은 집에서도 밖에서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조금 집중하고 에너지가 조금 이제 이렇게 긴장이 돼 있고 그런 상태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몸이 쉬고 싶어 하나? 어쩌면 좀 쉬어야 되나? 밖에서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몸이 소파에 쉬었으면 조금 이렇게 생각도 좀 지금은 휴식해도 된다라고 조금 쉬어주자고 이렇게 조금
허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도 너무나 움직여지지 않아서 힘드실 때 저는 가장 많이 권하는 것은 이렇게 거창한 거 말고 일상적인 일을 조금 해보시는 겁니다. 과제나 이런 거를 갑자기 들어가는 것보다는 청소를 조금 할까? 설거지를 좀 할까? 그래서 몸을 조금 움직이는 웜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내가 해야 될 과제도 많고 뭐 해야 될 뭐 프로젝트나 뭐 해야 될 게 거대한 게 있지만 너무 무기력한 상태에서 일어날 때 갑자기 깨서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일상적인 거 있죠. 일어나서 이불 개기를 다시 한번 해보고 설거지도 조금 해볼까? 여기 요 구역만 조금 책상 위를 정리정돈을 해볼까? 뭔가 웜업을 하는 겁니다. 그 아주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쉬운 것들. 그래서 저는 무기력할 때 좀 내담자한테 많이 권했던 게 이렇게 약간 가벼운 청소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조금 집중해보라 이렇게 권하는데요. 예, 그런 식으로 조금 권해드리고 싶고 대부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집에서 있는 무기력을 조금 인정해주는 시간, 이렇게 무기력이 필요하다, 머리가 좀 멍한 시간, 몸이 좀 휴식할 시간, 이런 걸 좀 휴식을 해보자를 오히려 의도로 좀 세워서 좀 휴식해 보시고 회복이 좀 되면 그때 조금씩 움직여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무기력. 일단 첫 번째는 나에게 휴식해도 된다라고 허용해 주는 것. 두 번째는 작지만 큰 힘을 주는 일상생활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을 해봐라 라는 팁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노성원 교수님, 저희가 우울증도 이와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과 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울증이라는 건 결국 이제 기분의 장애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울한 기분이지만 이 사연자분 말씀처럼 이제 의욕이 없어지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어지고 보통의 이제 경우에는 이제 입맛도 좀 변화가 생기고 수면에도 질이 나빠지고 또 심한 경우에 이제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까지 진행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우울증부터 중간 우울증, 심한 우울증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가벼운 우울증 같은 경우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앞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고요. 자기 치료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 뭐 거대한 운동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걷기 운동, 하루에 한 30-40분 정도 걸으면 그 자체가 양쪽 발에 자극이 돼서 뇌에 있는 세로토닌 분비가 잘 되면 가벼운 우울증 정도는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왕이면 이제 저녁에 걷는 것보다는 아침 일찍 걷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침 햇빛을 받으면서 좀 햇빛에 노출이 되면 기분, 무기력감 극복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저녁에 수면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좀 주무시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의 댓글이 다 있는데요. 짱구로아님께서 정말 맞아요. 머리가 쉬지 않아요. 몸은 누워있지만 머리는 계속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이럴 때 명상을 하든 전문가님 말씀으로 청소를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따뜻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는 인지치료, 행동치료, 약물치료를 통해 불안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꼭 기억하겠습니다. 정신의학과 문턱이 높다고 여겼는데 일상생활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통찰력이 높으시네요. 또 다른 분은요. 무기력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다른 일에 집중합니다. 운동도 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전시회도 가고요. 소소한 일거리를 찾아서 기분 전환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한경원 님도 저도 의욕 없고 무기력이 종종 찾아오는데 주변 청소나 운동 실천해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이어서 다음 사연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은요. 30대에 접어들면서 인생 노잼 시기가 된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30대에 노잼 시기가 되었습니다. 바깥 외부 활동을 열심히 해도 재미가 없고 금방 질립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요즘 젊은 청년분들 중에 이런 고민 이야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최정아 교수님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질문자 사연자의 이야기에 몇 가지가 좀 주목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30대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노잼이라는 말입니다. 노잼이라는 말이 언제부턴가 모든 사람들에게 좀 익숙한 용어가 되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도 한데요. 언제 그 노잼이라는 게 찾아올까요? 그리고 또 시기마다 그 노잼이 찾아올 때마다 좀 다른 경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20대의 노잼이 찾아왔다면 아마도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고민 때문에 그 막연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노잼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30대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내가 했던 뭔가 해오고는 있었는데 그 내가 살고 싶은 삶 또는 내가 가고 싶은 삶과 지금 나의 모습이 좀 다르고 기대와는 다르고 현실의 나는 좀 보잘것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객관적으로 나를 보게 되면서 생기는 노잼의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또 40대 노잼도 있는데요. 40대 노잼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지쳐서 일지 않을까요? 일상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던 그 노력들이 있는데 이제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힘들고 지치고 이제 신체적 노화도 찾아오고 이러면서 찾아오는 노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자 분께서는 지금 고민하시는 주제가 지금 30대이시거든요. 아마 우리가 예측해 보면 이미 이제 취업도 하셨고 어떤 생애의 삶의 주기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미 해오셨을 경험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에너지를 갖고 열심히 살아오셨던 그런 시기도 분명히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노잼이라고 딱 정의 내려보면 저는 이 단어의 의미가 삶의 의미까지도 규정되는 좀 문제를 일으킨다고 봅니다. 반복적으로 노잼 하면 뭘 해도 노잼이고 뭘 만나도 뭘 뭐 유지를 해도 맛있는 걸 먹어도 노잼이고 뭔가 이제 자꾸 노잼으로 이제 귀결될 수 있어서 요 단어보다는 이유가 뭘까를 조금 한 번 더 좀 검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욕이 좀 없고 이 재미가 좀 없다. 왜 그럴까? 저는 어떤 특정 사건 때문에 내가 이 시기에 딱 접어들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삶의 패턴 또는 삶의 방식 이런 것 때문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30대가 이 노잼을 경험하면서 보통 기대와 욕구가 좀 다르고 현실적인 나를 파악하면서 느껴지는 괴리감 때문에 이 노잼을 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드리는 것은요, 좀 나를 좀 관찰해 보는 거죠. 내가 좀 언제 좀 즐겁지? 좀 내가 어떨 때 나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좀 느끼지? 언제 내가 좀 효능감이 좀 느껴지지? 그리고 언제 내가 좀 불안하지?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걸 좀 힘들어하지? 열심히 살고 굉장히 노력을 해오셨기 때문에 좀 시큰둥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 지금 앞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조언처럼 사실은 조금 기다려주는 거죠. 지금 많이 활동해 오셨기 때문에 나를 좀 관찰하고 또 보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이런 시기로 에너지가 바깥에 있는 에너지가 좀 안으로 수렴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해 보면 좀 잘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시기를 잘 넘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관찰하면서 버텨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버틴다라는 말과 더불어 좀 숙성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 변화를 하고자 한다면 뭔가 노력해야 될 필요도 종종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잘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던 대로 자꾸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 관성이 있어서 뭔가 좀 바꿔야지 달라져야지 하는데도 그냥 또 어제의 일상처럼 또 그냥 SNS를 보고 있고 뭐 또 하던 게임을 보고 있고 또 유튜브를 보고 있고 뭐 방송을 보고 있고 이렇게 일상에 계속 해왔던 것들을 그냥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약간의 내 삶에 좀 도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관찰한 뒤에 그래서 내 욕구가 좀 파악이 되면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성현 교수님께서 그 우울증 예방에 운동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운동이요, 이게 처음에는 참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기분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운동입니다. 가기 귀찮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요. 바깥에 나가기 직전까지 어떤 때는 운동을 하면서도 하기 싫어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느 순간 그 운동이 좀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실제 우리 몸의 변화도 분명히 생기고요. 게다가 덤으로 건강도 챙기고 몸매도 좋아지고 더불어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요 시기를 잘 견디고 버티는 것 그리고 약간의 도전을 해보는 것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혹시 사연자 얘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좀 더 이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함에 이르고 있다라면 이미 앞부분에 좀 설명되었던 혹시 우울증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약간의 우려가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조언해 주셨던 내용처럼 한번 먼저 관찰해 보고 필요하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은 물리적 운동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 인상적인데요. 지금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최문진님께서 나이대에 따라서 따라오는 고민이 주기적으로 오나 봅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오느라 자기 통찰이 부족했는데 저에게 더 집중해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 최정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에 대해서 탐색해보고 다각도로 집중해보는 시간을 잘 댓글로 적어주셨네요. 네, 그리고요. 운동을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용기 내서 운동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HJM께서는 저에게 현재 어떤 욕구가 있는지 봐야겠어요. 운동 정말 귀찮지만 하고 나면 성취감이 대단하죠. 서울숲 체육센터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노잼 시기가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연자님의 노잼 시기도 꿀잼 시기로 변경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요. 어느덧 5번째 사연입니다. 사랑님의 사연인데요. 혹시 노성원 교수님께서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공감을 하면 끝도 없어져서 매우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 나쁘지 않게 대응하는 방법 안진희 센터장님께 청합니다. 네, 이 사연의 제목이 사랑님이에요. 사랑님. 그래서 제가 이분 어떤 분일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 엄청 착하신 분이죠. 누가 얘기하면 거절 안 하고 정말 끝까지 받아주고 질문 자체도 이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게 대응하는 방법.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질문을 안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쁜 말을 하지 않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질문이 기분 나쁘지 않게 대응하게 해주세요. 해서 굉장히 정말 공감하는 제가 이렇게 약간 컬러 테라피 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핑크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대화를 할 때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꼭 공감을 해야 된다고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배우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공감을 해라. 근데 사실은 바깥의 사람들한테는 공감을 해주라고 열심히 배웠는데 사실 내가 내 감정, 내 힘든 거, 내가 너무나 버거운 거는 가장 나중 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힘든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나, 그죠? 그 얘기를 정말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해서 막 들어야 되는 나 너무 힘들거든요. 나 너무 좀 버겁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내 마음, 그런 내 마음을 좀 지지하는 거는 확실히 순위가 좀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감이 뭘까요, 여러분? 지인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나는 그거에 동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야기 스토리가 내 생각과 똑같으면 별로 안 힘들어요. 내 생각하고 똑같고 그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힘들어하면 이렇게 같이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내 생각과 그 사람이 다른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저렇게까지 볼 건 아니라고 봐. 나는 저렇게까지 그 상대를 비난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믿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듣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언니 많이 힘들었겠다. 어떻게 해요? 하는 것도 제 스스로가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생각과 틀린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공감하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 공감은요 스토리하고 감정을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스토리에 동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스토리는 그 사람이 만들어낸 그 사람의 스토리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스토리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든 거죠. 자기가 만든, 내가 보기에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언니의 친구가 그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한 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의 생각을 조금 대등하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고 언니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좀 친구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좀 다른 관점을 취할 수 있게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은 딱 봐도 그렇게 상대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수정해 주는 작업보다는 무조건 좀 받아주는 유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못하던 걸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릴 수가 없어요. 원래 사람 생각을 이렇게 수정하고 그건 아닌 것 같을 못하는 분한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는 못하고요. 내가 공감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그 사람이 그냥 저런 얘기,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무슨 얘기냐.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너무 집중해서 듣지 마십시오. 그냥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정신줄을 약간 놓고 들으셔야 돼요. 멍하게 좀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 이야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화가 나고 서운하고 억울하다 그러면 우리 여자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많이 힘들었구나. 누구 엄마 너무 많이 힘들어서 어쩜 좋아? 어떻게 너무 힘들었겠다. 딱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듣는. 그리고 원래 심리학에서는 그런 원칙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얘기에는 과잉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얘기는 과잉 공감을 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더 강화시켜요. 그래서 약간은 이 성격이 좀 이제 상대한테 맞추는 성격이니까 이야기를 할 때 막 그래, 그랬구나, 어떻게 이런 적극적 태도, 이 적극적 태도를 살짝 그냥 중립적으로 좀 두시고 이야기를 그냥 편하게 듣다가 뒤에 정도만 아니 힘드셔서 어떡하죠? 아유,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좀 적극적 공감을 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액바지로 보고 내가 우습고 내가 만만하니까 제일 힘든 얘기를 나한테 다 쏟아내나.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왜 맨날 받기만 하고 나는 이렇게 피곤하게 사나 하지 마시고요. 네. 본인 성향이 잘 받아주고 관계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 관계를 깨지 않는 거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힘든 걸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본인 성향이 사람이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댓글로 스토리와 공감을 구분해야 한다는 통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거절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벌써 시간이 다 되어서요. 시간 관계상 잠시만요. 시간 관계상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온라인 전시회 영상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작품은 삶을 담다라는 주제로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멋진 월요일, 성모 다음 이렇게 3개 기관의 당사자분들이 참여한 작품 전시입니다. 저희가 기프티콘 상품 발송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온라인 전시회 보시면서 10분간 쉬시고 3시에 뵙겠습니다.